그걸 통해서 이제는 교육이 변화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가 좀 제가 보기엔 절묘한 것 같은 게 말하자면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해에 네. 새로운 교육의 비전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현상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맞아요. 지난 100년 동안 어떠한 사건이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믿어왔던 그러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성찰하도록 한 적이 있는가? 제 생각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지금- 특별하죠, 이번엔. 너무 크게 변한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해왔던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에 처음으로 의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의문을. 요즘에 와서 제가 그 한국 교육의 문제를 좀 절실하게 느끼는 이유는 제가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 독일에 갔다 와요. 네. 근데 거기 갔다 올 때마다 사실 조금 죄책감 같은 걸 많이 느껴요. 어떤 죄책감이요? 독일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니까 우리 아이들은 왜 저렇게 불행한 상태로 사는가? 공부를 많이 안 해서 행복할 수도 예? 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너무 공부를 시키고 경쟁을 시켜서 그런 거예요. 한국은 경쟁을 그냥 많이 시킨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경쟁을 시킨 나라는 없어요. 그 이런 어린- DNA처럼 박혀 있어요.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DNA처럼 박혀 있는지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왜 이제 와서 하느냐라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한테. 저는 한 30년 동안 이 얘기 하고 있어요. 코로나 듣지를 글도 얘기. 많이 않았던 쓰고 거죠? 코로나 전부터. 지금까지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이 코로나에 의해서 그 말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맞아요. 이제 도화선처럼 이제 코로나19가 딱 그렇죠. 시작이 됐네요.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한 거예요. 그런 말하자면 이전의 인식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 네. 이것을 패러다임 전환이라 그래요. 네. 인식 틀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전 오고 있다고 보고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에요. 교육. 가장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교육을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교육, 또 앞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계속 받아갈 이 교육이 과연 좋은 것이었나? 다시 말하면 지난 100년 동안의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교육이고,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제 식으로 말하면 반교육, 안티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안 받는 게 더 낫다. 이런 교육은. Everybody say no. 정말 지금이 아니면 안 돼. 아직 아무것도 해본 게 없잖아. We roll, we roll. Everybody say no. Everybody say no. Everybody say no. 지난 100년 한국에서 소위 교육이란 이름으로 행해진 것을 한번 돌아보세요. 30년 동안 일제 때 우리가 받았죠? 그 교육은 뭘 길러내는 거였어요? 황국 신민을 기르는 게 교육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나서 해방됐죠? 해방되고 나서는 우린 또 40년 동안 독재 치하를 살았어요. 독재 치하를. 10년 민간 독재, 30년 군인들이 독재를 했어요. 이때 교육의 목표는 뭐였어요? 독재 자원. 시대. 예? 독재 시대 교육의 목표는 반공투사 또는 산업전사 기르는 걸 교육의 목표라고 했지. 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반공투사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민주화가 됐죠. 민주정부 30년이에요. 민주정부 30년 아마 이제 젊은 분들은 민주정부 하에서 컸죠. 여기서 목표로 삼은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적 자원을 기른다는 이런 걸 교육의 목표로 삼았어요. 네. 교육부의 이름이 인적자원부였어요. 교육인적자원부. 그렇죠. 교육부의 맞다. 이름이 인적자원부였어요. 맞아요. 아 실제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게 교육부 오피셜 이름이 네임이었어요. Human Resources.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는 이게 얼마나 인간에 대한 경멸적인 용어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네요. 깊이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Natural Resources, Human Resources 이렇게 나누고 인간을 자원 수준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걸 우리는 경멸적으로 그 당시에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인권 감수성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 우리 굉장히 세대가. 자랑스럽게 여겼잖아요. 한국은 천연 자원은 부족하지만 인적 인적 자원이 자원. 풍부한 나라다. 그렇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길 정도였죠. 쓸모 그게- 있는 인재가 되자. 네. 맞아요. 우리 땐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100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100년을 돌아보면 단 한 번도 성숙한 민주주의자, 존엄한 인간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교육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때는 심지어 우열반까지 있었어요. 우열반. 학교에. 있었어요, 저희도. 젊은 세대 있었어요?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초등학교 출신인데요. 네. 저희 고등학교 때만 해도 우열을 나눠서 반을 아, 수업별로 그랬어요? 나눠서 들었었어요. 그랬군요. 예, 상당히 경멸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것은 완전히 파쇼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우열로 나누고 또 우등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걸 마치 정의라고 부르는 그게 이제 파쇼들이 내세우는 소위 우생학적 세계관이에요. 아니 근데 라비 씨도 상당히 음. 최근에 졸업했을 텐데 네네네. 우열반 최근엔 많이 없어졌죠, 그럼. 있지 않아요? 우열에 대한 건 없지만 결국에 시험으로서 이런 예. 성과가 나오게 되어 있고 그 본인의 등수 같은 걸 계속해서 보게 되고 그거에 예. 맞춰서 뭔가 움직이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뭔가 학교 다니면서 자꾸 남이 정한 기준에 맞춰서 뭔가 공부하고 성적에. 움직여야 예. 된다라는 것 자체가 나로 살기가 되게 힘든 느낌? 그래서 저는 예. 오히려 더 하지 않으려고 했고 더 나를 움직이고 싶게 하는 거 되게 내가 나를 교육시켜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네. 오히려 했었거든요. 아니, 약간 아주 되게 좋은 깨어 이야기네. 있다. 약간 마크 트웨인 같은 인물이시네요. 마크 그래요. 트웨인도 한번 그런 얘기 썼어요. 나는 어. 학교가 내 교육을 방해하지 않게끔 조심할 거다라는 어. 그런 말을 썼어요. 오히려 학교가 교육시키는 곳이 아니고 교육은 내가 시키고 학교는 나를 방해하지 않게끔 하는 건 약간 그런 예. 말도 했었거든요. 대신에 제가 생각했던 건 저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제가 하고 싶은 게 좀 더 확고해졌기 때문에 좀 더 자존감을 가지려고 했고 스스로를 발견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했지만 네. 이 환경 안에서 이 학생들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을 수 있는 기회는 너무나 부족한 것 맞아요.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맞아. 예. 라비 씨가 그런 이제 충분한 고민의 결과물로 곡을 하나 쓰셨죠. 그래서 지금 다들 막 집중하고 네. 오디오 앞으로 다가오셨어요. 듣고 싶다는 그래요? 얘기 그러면 가사를 쓰신 쓰신 걸로 제가 알고 그걸 있거든요. 들을 수 있나요? 이 가사가 그러니까 이게 교육에 대한 내용을 썼던 약간 일부였는데 뭐 어릴 때 미리 공부를 해야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영재가 될 수 있어요. 중고딩 때 당연히 공부를 해야 대학에 가 전공을 살리지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영쌤은 너무 무서워 그래도 어른들은 생년만 찾아 날 잃어버린지도 모른 채왜날 숫자를 자꾸만 찾아 실험막 널리 거릴 거야 계속 버려버릴 거야 펜 던져버리고 마이크를 잡을 거야 난 그래요. 그것을 메리토크라시의 교육이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리토크라시라는 게 결국 능력주의, 수월성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존엄한 인간을 키우는 교육을 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면 앞으로 100년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이런 능력주의 교육에서 뭐로 바뀌어야 되느냐? 그 개념을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저는 그것을 이제 찾았어요. 디그노크라시라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 디그니티. 디그니티라고 하는 건 존엄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보고 그 인간 안에 있는 재능, 소양 이런 걸 끄집어내는 교육. 다시 말하면 외적인 지식을 쳐넣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아이들 안에 본래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 내면적. 그게 에듀케이트의 본래 의미죠. 그러니까 사실은 에듀케이트 한다는 게 끄집어내는 것인데 우리는 거꾸로 몰랐어요. 집어넣으려고 했기 주입하는 때문에 건 줄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더 디그노크라시라고 하는 인간 존엄을 살리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미래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죠.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경쟁 교육이라는 게 거의 살인적인 수준의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것은 많은 통계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잖아요. 실제로 보통 아이들의 3명 중에 1명이 상시적으로 자살 충동을 느낀대요. 3명 중에 한 네, 명이요? 3명 중에 1명이. 이거 너무 높잖아요. 그 비율이. 오직 그 학업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라고 그게 첫 번째란 말이에요. 네.
저도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요즘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나가는데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이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좀 많이 있더라고요. 대학생들조차. 네, 대학생들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경쟁을 말이에요. 끝내고 사실은 그렇죠. 대학에 들어왔는데 네. 대학에 들어와서 이게 사실은 대학만 들어오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네. 아, 다시 시작이지. 대학이 시작점도 아니고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렇죠. 거니까 맞습니다. 상실감이 되게 큰 맞습니다. 거죠. 제가 아까 사실은. 썼던 그 가사 내용도 중고등학생 때 뭐 공부를 잘해야 대학에 가서 전공을 살리지 이 말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때 내신이 시작되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를 잘 다져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이다. 예. 중학교에 가면 또 내신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시작이다. 고등학교 때 진짜 시작이다. 대학교에 가면 전공을 살려야 돼서 이게 진짜 시작이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언제 끝나? 끝이 신입이 없는 되면은 거죠. 또 끝이 가장 없는 거죠. 고장으로 가는 지르기의 시작이다. 시작이니까 사실은 인생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인생의 절정기라고 할까요? 그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낭낭 18세. 네. 대체로 한 15세 전후. 난 지금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연애 소설을 보면 대체로 15세 전후한. 아 춘향이도 네, 그렇죠. 그런 대체로 다 15세 전후인데 우리 너무 어떻게 늦었어. 보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그 시기에 그런 식으로 억압적인 교육을 당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이 하나의 개성적인 존재로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 시기에 완전히 군대식 권위주의 교육을 받으면 온전한 인간이 되겠냐는 거죠. 온전한 개성적인 자아를 가진 그런 인격체로 성장하는 게 가능할까? 이렇게 근본적으로 물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불가능하죠. 사실 우리 교육은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죠. 독일은 지금 쉴러라고 하는 그 여러분 비레름 텔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네. 이렇게 사과 맞추는 이런 말을 해요. Der Mensch ist nur da, ganz Mensch, wo er spielt. 인간은 놀 수 있을 때만 정말 인간이다. 정말 진정한 인간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인간은 스필렌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이 플레이를 꼭 논다는 말은 아니겠지. 즐길 때. 그러니까 이 플레이란 말의 핵심은 사실은 유용하지 않은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들은 대체로 유용하지 않은 일들이에요. 쓸모없는 일들. 그렇지. 쓸모없는 일이 사실은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말하자면 어떤 유용하지 않은 일을 할 바로 그때만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많이 놀리고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인간이 되니까. 우리는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예. 하는 말이 쓸데없는 책 읽지 마. 쓸데없는 공부하지 마. 그렇죠. 쓸데없는데 시간 쓰지 마. 맞습니다. 결국엔 예.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책을 우리 읽는데도. 부모님들이 그러네. 그러잖아요. 너는 이제 책 좀 그만 읽고 네. 공부하래잖아요. 그리고 대학 가서 할 수 책 있는 거 읽는 다 거 공부하는 게 있다고. 아니야, 대학 한국에서. 가서 연애하라, 네. 대학 가서 놀아라, 대학 가서 할 수 그렇죠. 있는 것도 다 할 수 있다. 네. 뭘 다 할 수 있어? 맞아요. 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권하는 게 세 가지잖아요. 뭐겠어요? 독서. 독서. 정말 독서가 중요한 것이고 아. 이것은 시공간을 넘어서 다른 세계를 가장 넓게 만나는 거니까 계속 독서를 가장 강조하고 그 다음에는 연애를 해야 사람이 되죠. 우리는 지금 연애가 생략돼 있어가지고 아, 연애. 한국 사회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독일인으로 태어났어야 네. 되나 봐요. 그 다음에 여행이에요. 여행. 여행. 맞아요. 네. 여행 그러니까 느낌은 15세 전후한 세계 그 아이들이 배낭에다가 좋은 책들을 넣고 여자친구랑 손 잡고 여행을 떠나는 거야. 우린 배낭 매면 가출이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우리는 심지어 네. 수험생 자녀가 있으면 온 가족이 여행을 스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애가 수험생이라 그렇죠. 여행 못 가. 네. Unfall, als hätte er erst vor einer Woche sprechen gelernt. 지금 말씀하신 이게 단순히 교육 문제 넘어서 기본적인 인간의 인권에 대한 문제예요. 맞아. 이게 부모라고 해도 한 인간의 인권에 대해서 침해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는 딱 그게 18세예요. 18세가 딱 되는 순간 독일에서는 교사가 일체의 간섭을 안 해요. 아이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아요. 그땐 완전한 성인으로 스스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성인으로 인정을 해요. 그걸 비교하면 사실은 우리의 경우는
공부를 잘 시켜준다는 이유로 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너무나 무시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던 거죠. 아까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너무 어려웠던 상황이고 그렇죠. 오로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교육.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배우는 잘못된 거죠. 방향이지만 거기서 살아남는 것만이 그렇죠. 내 자식이 조금이라도 잘 되는 길이니까 그 길만 따라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독일과 유럽 같은 그런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긴 해요. 그렇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특수한 역사적 조건이 있었으니까 지금 뭐 바로 이렇게 비교하기는 어렵겠죠. 한국의 이 경쟁의 정도는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 지표가 있어요. 너희들이 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럼 우리 온라인 방청객 네. 분들도 한번 몇 번이 떠오르는지 손으로 한번 표시해 주세요. 그래 여기서 한번 네. 보죠. 1인지 여기는 지금 다들 1번이 2번, 2번. 다 2번. 전원이네 전원. 전원 2번이에요? 전원 2번이에요 전원. 아, 저기. 네, 다 전쟁터가 떠오르는 데잖아요. 네? 100%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한번 해보죠. 우리도 몇 번인지. 고등학교를 다시. 어떻게 생각했어요? 광장이에요, 전쟁터예요? 하나, 둘, 셋. 저기는 광장. 여기는 대부분 다 전쟁터. 라비 씨는 저는 근데 그렇죠? 사실 그 무엇도 아닌 것 같아서. 함께하는 전쟁. 그러면 어떻게 봤어요? 다른 거일 수도 동료들의 있지. 의견에 제3도 공급하지 있지. 말고. 제가 봤었을 때 그냥 학교는 그냥 모두에게 어쩔 수 없는 공간 같았어요. 모두에게 뭐 다니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어쩔 수 없고 다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도 어쩔 수 없으니까 공부를 하는 네. 것처럼 보였거든요. 제 시각에서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는 공간. 그래도 특별히 전쟁터 같지는 않았다. 네. 예, 좋아요. 선택이니까. 예, 자 이게 지금 이 네 나라를 비교한 거예요. 네 나라를 비교했는데 사활을 건 전쟁터라고 한 거 있죠? 이게 한국이 가장 높아요. 80.8%. 그 다음에 함께하는 광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일본이 가장 높아요. 일본이 76% 정도니까 우리랑 확 반대고, 일본은 사활을 건 전쟁터라고 한 게 14%밖에 안 돼요. 14%. 그러니까 미주호 어떠세요? 씨는- 우리 미주호 씨는 어떻게 느꼈어요? 네, 저도 함께하는 관장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랬어요? 약간 친구랑 같이 보내는 시간을 좀 유용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네, 뭐 경쟁하는 그렇게 것보다. 엄청난 경쟁이 있지는 않았나요? 네,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우리랑 상당히 다른 거예요. 의외예요. 일본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고 지금 교육 운동하는 분을 최근에 우연히 만나서 이 도표를 보여주고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한국의 고등학교는 경쟁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고등학교는 추구하는 곳이래요. 추구란 말 쓰더라고요. 추구. 한국은 경쟁, 일본은 추구. 다시 말하면 일본 고등학생들은 1등 하는 게 목표가 아니래요. 다양한 추구를 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다른 추구를 하는 뭐 운동 잘하는 아이들, 또 무슨 연예인이 되고 싶은 아이들, 그런 추구들을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대체로. 그게 우리랑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공동체 정신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불행한 것은 패자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승자들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승자들도. 말하자면 스카이를 나온 친구들은 행복한가? 아니에요. 재작년에 서울대에서 나온 그 통계를 보면 서울대 아이들의 50% 이상이 우울증 상태래요. 놀라운 통계예요. 놀라운 통계. 가서까지. 예.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그게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1등을 해야 된다는 불안. 그 불안 겪어보셨어요? 아니. 겪어보셨죠? 제가요? 아니요. 늘 1등을 해야 된다는 불안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해요, 사실은. 늘 근데 1등만 가서까지도. 하던 친구들이 그렇죠. 늘 1등만 하던 친구들을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더 불안하죠. 그렇죠. 난 늘 1등으로 살아왔는데. 예. 거기 가서 여기서 처음 2, 어떻게 3등이란 걸 일등하지? 경험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승자들도 계속 그런 불안 속에서 아주
불안정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